장효선 글로벌 주식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유튜브에서 4시에 방송하고 계시죠? 네네. 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 4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엔 조회수가 별로 없는데. 제가 보는 건 조회수 1분이 안 되니까. 네. 진짜 보신 거 맞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이제 드디어 떨어지는구나 그랬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특히 뭐 테슬라 같은 것들. 나는 왜 700달러에 못 샀나? 뭐 최근 한 2, 3주 상간에 50%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주식은?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어려움을 겪으셨었죠. 네. 이제 특히 한국 시장 같은 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서학개미 운동이 시작이 된 게 제 느낌으로는 한 2018년, 19년이 특히 이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되면서 눈만 뜨면은 미국 주식은 또 이제 트럼프하고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되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는데 눈 떠보면은 미국 주식은 올라 있고 달러는 강세가 돼 있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오늘 한국장도 오르겠구나라고 했는데 한국장, 중국장은 폭락하죠. 그럼 오늘 밤에 미국장 빠지겠지 했는데 그날 밤에 미국장 또 오르고요. 이게 2018년 내내 반복이 됐었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그때 그런 부분을 학습 효과로 느끼면서 이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에 시작을 했었던 게 제 생각에 2018년이었었던 것 같고 이제 작년에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엄청 하셨죠. 맞습니다. 국장 탈출은 진웅순. 맞습니다. 나스닥으로 가자. 그러니까 2020년이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았었지만 2021년 들어와 가지고 한국부터 중국 시장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 시장만 되게 좋다 보니까 2021년 말에도 특히 이제 많은 고객들이 옮겨가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요번에 1월, 2월, 3월 한 중순까지 미국 시장 역시도 주식이 대폭락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야, 미국은 항상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대체 1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았던 거냐, 수익률이 왜 이렇게 안 좋았던 거냐라고 해서 많이들 당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미국은 좀 조정이 네. 어떻게 보면 20% 넘게 떨어지면 뭐 추세가 좀 꺾인다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미 다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조정이 어떻게 끝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상당히 좀 재밌게 바라봤었던 차트가 있어요. 네.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 차트인데요. 이게 2018년 5월. 이게 커서도 마우스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이 그림이고요. 뭐 그때 이후에 쭉 그려놨죠. 그리고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딱 그려놨는데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차트가 2018년과 22년이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가 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떨어진 폭도 거의 비슷했었고요. 떨어진 시기도 거의 비슷했었는데 딱 이 그림을 보면서 야, 이제 바닥일까 설마 이랬는데 진짜 바닥을 찍고 급등을 했었거든요. 2018년하고 22년이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느끼는 점은 이 당시에 보시면은 양적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기였고 미중 무역 분쟁. 근데 지금도 양적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 대기되고 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거의 비슷한 로직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바닥을 찍고 다시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 물론 어제 오늘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큰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트렌드로 혹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의 18년, 19년 저 국면이 지금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18년 말에서 19년 넘어오면서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고 해서 18년 12월도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19년 초가 들어서자마자 일시적으로 다시 이제 완화 쪽으로 좀 스탠스가 돌았고 그러면서 반등을 쭉 하다가 5월까지 이제 저때 19년에 이제 사실은 5G 중심으로 성장주들이 쭉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5월에 다시금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급락했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차트 모습은 비슷하지만 지금 좀 다른 건
아직은 저희가 금리 인사 한 번 한 상황인 거고 네. 완화 쪽으로 돌기는 사실은 기대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요인이 나오면 저런 모습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네. 이게 사실은 이 투자자분들이 요즘은 정말로 많이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도박판에 있을 때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안 보이면 내가 오구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타짜에서 유명한 네.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인 투자자들도 너무나 스마트해지셔가지고요. 많은 유튜브라든지 또 경제 채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습 효과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2018년이 2022년과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보통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는 금리 인상이 일어난 이후에 보통 한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 후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딱 2주, 3주 전에 금리를 첫 번째 인상을 했는데 벌써 금리 레이트 사이클에 나오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것을 한번 보게 됐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주식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의 가능성을 어제 오늘은 양적 긴축도 엄청나게 세게 한다. 그리고 채권을 매도까지 하면서 아주 세게 한다라는 것을 반영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두 분이 다 뒤에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벼르고 있었는데 그럼 어제 이제 브레이너드 이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긴축을 하는데 2018년보다는 빨리 할 것이다. 이거를 그러면 시장은 원래는 이제 롤오버하는 거 재투자 안 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었다가 네. 그러면 채권을 파는 걸로 시장에서는 반응을 했다라고 네.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FOMC 의사록이 이제 아마 조만간 나올 텐데 오늘 나오죠. 네, 이제 6일 오늘 날. 좀 있으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을 내용을 미국은 사실 상당히 합리적이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저희가 약간 전문 용어로 저희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기업의 IR 담당자들이라든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약간 뭐 미리 마사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기대가 너무 높을 때는 기대감을 조금 낮춰놓고 또 기대가 너무 낮을 때는 또 기대감을 좀 복돋워놓고 한마디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FOMC 의사록이 나오기 전에 그 브레이너드 이사가 일종의 미리 약간 겁을 줘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특이한 점은요. 제가 오늘 이 나온 제목을 한번 보시면 1분기 수익률 인증샷이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이게 왜 1분기 다 지난 얘기를 왜 지금 다시 하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 프로 바둑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바둑 기사들이 대국이 끝난 다음에 그냥 멈춰서 끝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복귀를 하죠. 복귀. 끝나고 나면 항상 복귀를 하는데요. 그게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함이거든요. 이번에 1분기에 정말 저희가 겪을 수 있는 거 다 겪었는데요. 네. 그게 분명히 2분기, 3분기, 4분기 또 만약에 올해 하반기가 평온하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을 일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요번에 1분기에 정말 얼마나 겁나는 일이 많았습니까? 그때 지나고 나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주식이 빠졌고 어떤 주식이 좋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복기를 해놔야 이번에 다시 오는 충격에도 안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수익률 인증샷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약간 자랑하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죠? 수익률을 보니까 약간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네. 그렇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인증샷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팀장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저희 그 더보기 클릭하시면요. 인포맥스 라이브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자료와 함께 방송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여기 인증샷을 한번 보시면은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는 수익률이 뭐 미국 주식은 빅테크 위주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주식들 갖고 있었으면 다 좋았기 때문에 네. 주식이 너무 쉬워서 작년에 좋았었어요. 근데 올해 딱 1월 첫째 주 첫날부터는 되게 좋았었는데요. 네. 시작하자마자 삼성증권의 포트폴리오가 거의 첫 주, 둘째 주, 그리고 2월 한 중순까지 지금 보시면 S&P 500, 나스닥, 코스피 상해 지수를 전부 다 언더퍼폼할 정도로 수익률이 사실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마지막에 순간적으로 만회를 하면서 S&P 500이 마이너스 3.4%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었었는데요. 가장 강한 지수였었는데요. 이거보다는 약간 못했지만 이 나스닥
특히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코스피, 네. 또 중국은 완전히 심각했었었는데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았었었다. 특히 이제 해외 주식을 투자하실 때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비장의 무기는 바로 환차익입니다. 항상 환차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죠. 네. 시장이 좋을 때는 달러 약세가 나타나서 환차 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장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환차익이 플러스 1.9% 정도가 나서 1분기 최종 수익률은 마이너스 2.4%. 한마디로 S&P보다 잘했네요. 아니죠. S&P도 역시 환은 달러로 돼 있으니까요. 아. 예, 당연히 S&P보단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하지만 이제 한국에 투자하신 수많은 투자자들 대비해서는 1월, 2월, 3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았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별일 없이 끝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 팀장님이 잘하셔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네. 나스닥보다 잘했는데. 나스닥보다 뭐 잘한 몇몇 가지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네네네. 사실은 제가 보면은 실제로 이 실수도 상당히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10번의 투자를 했을 때 10번 다 맞출 수 있으면 재벌이죠. 예. 그러면은 뭐 이런 방송에 나와서 방송하는 사람 없겠죠. 10번을 투자를 했을 때 그 중에 한 개만 잘해도 됩니다. 나머지 9개가 실패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에서만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전문가들의 의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들도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 제가 1분기에 얼마나 틀렸었던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요, 이 포트폴리오 인앤아웃 현황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저희도 이번에 1분기에 저희는 10%의 손절 라인을 칼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라고 했더라도 10%의 손실이 나면은 무조건 뺍니다. 잘 뺀 게 있죠. 예를 들어 1월 10일 날 손절에 걸려서 넷플릭스를 뺐는데, 야, 제가 빼고 나서 40%가 빠졌어요. 그 이후에 회복을 좀 했다라고 하더라도 29%로 여전히 마이너스다 보니까 상당히 잘 뺀 거죠. 나이키 같은 종목도. 하지만 제가 여기 밑에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3월 14일 날 월트 디즈니를 뺐는데 손절 걸려서 뺐습니다. 마이너스 14%. 빼자마자 순식간에 10% 올랐죠. 완전 바닥에서 뺐고요. 예를 들어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2월 14일 날 빼자마자 그 이후에 10%가 더 빠지길래 야, 역시 잘 뺐어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대로 다시 다 올라가지고요. 사실은 에르메스 같은 종목은 제가 안 뺐었으면 그냥 아마 본전에 다시 오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다행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뺐으면 집어넣어야 되는 항목들이 있었었는데요. 1월 달에 넷플릭스 같은 종목을 빼놓고 벅셔 같은 종목을 집어넣어서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았었고요. 특히 코스트코 같은 종목 사실 상당히 좀 특이한데요. 한국에서 예를 들자면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아마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나날이 항상 힘들어 하실 텐데, 미국의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뭐 아마존은 조금 부러울 수 있지만 예. 웬만큼 보면 아마존 부러워하지 않으실 정도로 주가가 정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딱 넣은 지 2달 됐는데 수익률이 20% 정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빼고 넣었었을 때의 항목들이 괜찮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트에서 인앤아웃도 중요했었는데요. 제가 진짜로 판단을 실수했었던 요번에 1분기에 가장 큰 월스트 3선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1분기에만 발생하고 앞으로 영원히 발생을 안 할 내용이 아니라 2분기 뭐 당장 어제 오늘만 하더라도 또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잘못됐었는지를 제가 크게 3가지 정도의 저의 실수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유가 급등기에 이 전통 에너지 기업을 하나도 편입을 안 했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이제 금융 섹터 애널리스트를 20년 이상 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아까 전에 첫 시간에 이 은행 보험주 내용을 좀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네. 이따 가시기 전에 그 얘기도 좀 해주고 갈게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20년 동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요즘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고 한국에서 살 주식이 없다 보니까 뭐 특히 이제 보험주 같은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조금 가지만 과거에도 그런 적 많았어요. 네. 예, 일시적으로 야 이젠 진짜 바닥 찍었나, 이젠 드디어 내가 담당하는 금융주 한번 갈 때 됐나라고 해서 제가 투자 의견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때 기가 막히게 꼭지를 찍고 다시 빠지고, 그게 20년 동안의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선입견이 있었었던 게 저는 절대로 이런 소외 섹터,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섹터, 네. 지금 돈만 많이 버는 섹터, 이런 섹터에는 투자를 잘하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전 이 얘기가 더 재밌는데요. 지금 보험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얘기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팀장님 요 얘기 듣고 네. 시간이 좀 있으면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네. 하고, 그래서 선입견이 있어서 지금 유가가 막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전통 에너지 기업은 제가 소외를 시켰죠. 네. 그래서 정말 저는 100달러는 잘 생각 못 했고요. 그랬는데 이게 120달러, 140달러가 순식간에 가다 보니까 1분기에 해외 주식의 퍼포먼스를 보시면 정말로 에너지 섹터가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였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의 20년 이상의 금융 애널리스트의 경력이 5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야 나는 이 화석 에너지 섹터 절대 넣지 않겠다라는 고집으로 이거를 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약간 신재생 에너지, 항상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테슬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네. 테슬라도 이제 약간 그런 쪽이죠. 하지만 이번에 1분기에 이 신재생 에너지와 전통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보니 주가의 수익률의 격차가 이렇게 격심하게 났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볼 수가 있었네요. 두 번째, 러시아가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 했었고요. 아무도 저거는 전쟁은 안 난다고 했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뭐 전쟁 날 거라고 저 이슈가 작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11월, 12월. 맞습니다. 그때 전쟁 날 거라고 예상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단언컨대. 거기에다가 전쟁이 딱 났을 때도 하루나 이틀 정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민간인 학살까지 가서 푸틴을 전범으로 지금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요. 특히 약간 이게 걱정이 됐던 게, 그냥 예전에 크림반도 러시아가 합병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끝날 수도 있었다라고 좀 제가 간과했었던 것 같고, 이게 알고 보니까 거의 신냉전의 시대의 트리거가 돼서 푸틴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시진핑도 푸틴한테 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푸틴한테 가고, 터키도 글로 가고 뭐 이러면서 거의 지구가 이 서방 세계와 디아덜스로 완전히 나뉘게 되는, 저는 앞으로도 이게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러다 보니까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노스롭 그루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제 이런 식의 부분들을 간과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많이들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실 텐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편입을 해서 수익률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런 쪽에 이 중장기적인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2달 만에 편입한 다음에 80%가 올랐어도 더 갈 거야, 조정 있으면 맞고 가면 되지 뭐 버티자라고 했는데, 버텨서 뭐 결국은 다시 왔지만 중간에 한 4개월여 동안에 40%가 빠졌어요. 아니 이 정도면 뭐 4%나 14% 빠진 게 아니라 40%가 빠졌으면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식의 부분에서 이 타이밍을 잘 못 잡았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큰 실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투자자분들은 잘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 지금 지나고 놓고 보니까 저렇게 사실은 골짜기와 산이 크잖아요. 팀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런 게 다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사실 운영을 하시는 거니까
어떤 판단을 어떤 근거로 하실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요번에 1분기가 상당히 힘들었었던 게 예를 들자면 테슬라가 40%나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반토막이 난 건데 이거 진짜 큰 하락이었었는데요. 주가가 왜 빠졌는지를 펀더멘탈하게 회사의 내용으로만 분석을 해보면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금리가 올랐다? 야,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상장한 이후에 밸류에이션이 한 번도 안 비싼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테슬라를 팔았었으면 1000슬라는커녕 500슬라까지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아마 100슬라, 200슬라에 다 파셨을 거예요. 근데 100슬라, 200슬라에 가만히 있다가 1000슬라가 가는 거 보고 야, 갑자기 얘는 비싸다라는 판단을 사람이 해야 되는데 못하죠. 그러기가 잘 쉽지가 않다 네. 보니까 이게 이번에 1분기에 이 매크로 환경의 변화, 이 개별 기업의 변화는 없이 또 회사의 EPS의 추정치라든지 이런 거에도 변화가 없었었는데 이런 딱 매크로 환경의 변화만 갖고 주가가 순식간에 40%가 빠질 수 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대장주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저 같은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을 블랙스완의 가능성을 투자자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저런 일이 다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이렇게 뭐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네. 해야 되죠? 뭐 이렇게 테슬라가 1,400불까지 올라갔다가 1,200불인가? 1,200불까지 갔다가 갔었죠? 700불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다시 있다. 지금 1,400불 갔다가 다시 700불로 뭐 이렇게 아니 700불까지는 아니고 점점점 떨어진다. 그럼 한번 끊었다가 저점에서 다시 잡으실 겁니까? 이게 사실은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너무 다양하고 네. 또 연배도 다양하시고 네. 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끝까지 그 트레이딩을 엄청 하시겠죠. 네. 하지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아예 연배가 너무 있으신 분들은 은퇴 자금 소중하니까 테슬라 같은 종목에는 안 들어오셨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마다의 성향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요번에 여기에서 그대로 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기다렸었던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회사에 약간 컨빅션이 있고 특히 그게 그 회사의 컨빅션이라기보다는 그 패러다임의 컨빅션 그리고 그 패러다임에서 1등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마켓 도미넌스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마켓 도미넌스가 오히려 더 강해지거나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이 되면 그런 종목은 저는 끝까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실수가 있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실수는 아닌 거 아닌가요? 신념? 뭐 이렇게 그렇게 네. 이제 그런 게 있어야 사실 1,400불까지 버틸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지금 말씀드렸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결국은 나쁘지 않게 끝났었던 이유가 이제 그런 데서 좀 나타났었던 것 같은데요. 참고로 여기서 좀 재밌는 게요. 제가 항상 보면은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항상 되게 좀 부정적입니다. 예. 한국 신흥국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뭐 중국이라든지 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편이고요. 반면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과도한 낙관론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그랬는데 제가 3월 17일 날 이때가 빅스 지수가 거의 40 근처까지 가서요. 이게 코로나를 제외하면은 한 지난 10여 년 동안에 가장 높았던 지수였어서 저도 완전히 극단적 공포에 빠졌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3월 17일 날 방송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이것을 보신 분 중에 댓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 팀장님까지 비관이시면 이제 거의 바닥 다 온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아차 했는데 이분이 천재인데? 완전히 바닥을 찍어가지고 그냥 되셔서 제가 이분이 진짜 천재다라고 느꼈었는데요. 사은품이라도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실명이 안 뜨니까 누군지를 네. 몰라서 꼭 한번 만나 뵙고 인사를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좀 잘 됐었었던 지금 아까 전에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바로 이 미국 그리고 이 빅테크 바로 이 이름에 집중을 했었던 게 그래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좋았던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맞아도 대장에서 맞았을 때 꿈이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번 보시면 저희가 거의 100% 미국입니다. 중국의 비중은 거의 없어요. 네. 빅테크의 비중이 또 거의 59%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당장 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빅테크 종목들 주가 많이 빠졌죠. 왜 빠졌죠? 금리 올랐다고 빠졌죠. 네. 네. 그런데 3월 31일 날, 아니구나, 지난주 금요일 날 테슬라 주가 다시 1200불 근처에 왔거든요. 네. 금리가 0%대일 때도 1200불이었는데요. 지금 금리가 2.5%까지 왔는데도 1200불이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저희가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금리 오를 거니까 빅테크 전부 다 팔아라. 이런 얘기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작년 내내 나왔었고 올해 1, 2, 3월 달에 극단으로 갔었는데 그런 주장이 결과적으로 3월 말에 보면은 애플도 다시 180불 왔고 테슬라도 다시 1200불 왔단 얘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회사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데 금리 때문에 또 테슬라 빠진다? 이게 저희가 다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를 이번에 1, 2, 3월 달에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힘든 시기에서 빅테크의 비중이 있었던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성장주, 그러니까 금리는 성장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성장주에 영향을 엄청 주죠. 네네. 하지만 성장주가 어떤 성장주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크 같은 종목 한번 보시면 네. 예, 아직도 아크의 웬만한 종목들은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난 종목들이 수두룩하고요. 네. 보통 아직도 60, 70%씩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성장주일까요? 저는 이제 테슬라도 과거에 있었던 아크 같은 성장주에서 점점 애플 같은 성장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애플 같은 종목은 PER이 한 25배, 가진 건 돈밖에 없고요. 네. 지금 1년에 버는 돈이 대략적으로 약 한 150조 정도, 작년에 110조 정도 벌었는데요. 올해는 아마 150조 정도 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기 자본은 작년에 80조가 안 됐습니다. 그 돈 어디 갔냐 하면 다 자사주를 사서 없애버립니다. 네. 그래서 PER보다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PBR이 훨씬 더 비싼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볼 때 PBR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바닥을 판단하면 안 돼요. 네. 저는 한국 시장을 볼 때도 항상 PBR 한 배가 예를 들자면 2,700이다. 그러니까 바닥이다. 네. 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플은 1년에 110조를 버는데 그 돈을 다 날려버려서 자기 자본이 70조밖에 없다니까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 자사주 매입을 중단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어저께 급락했지만 스타벅스 같은 종목은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입니다. 예, 너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배당을 다 줘버려서 네. 자기 자본이 없어요. 이제 이런 주식시장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국 시장은 PBR이 비싸죠. 네. 근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 이제 이런 식의 컨셉에서 세상에 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아크하고 만약에 은행주만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성장주하고 가치주 두 가지로만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 세계 최대의 독점적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는 룸은 엄청나게 많지만 돈은 이 세상에 어떤 회사보다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이미 가치주화 돼 있다. 테슬라도 점차 가치주화 되고 될 것 같다. 아직은 아닙니다. 테슬라는. 약간 이제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성장주, 가치주로 나눌 때 성장주를 그냥 마냥 돈이 없고 실적이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뭐 그렇게들 구분을 하는데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금부도 엄청 많고 맞습니다.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장주 개념이랑은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빅테크 제가 그래서 여기에 좀 적어놨는데요. 네. 잠깐만 앞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제가 여기 빅테크도 안정형 빅테크는 성장주라기보다는 조금 더 가치주의 모습에 가까운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이 10%대 중반밖에 안 돼요. 거기에 이 갖고 있는 건 정말 돈밖에 없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성장률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고요. 이번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매출 성장률이 뭐 베이스 효과긴 하지만 10% 언더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성장 쪽보다는 약간 가치 쪽에 더 가 있고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초고 성장을 하는 아직까지의 종목은 이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같은 종목.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이쪽과 이쪽은 완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주가 빠질 때도 이쪽은 안 빠지고 버티고요. 이쪽은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하지만 반등할 때도 애플 별로 반등 못했습니다. 왜냐면 네.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2주 사이에 한 50%씩 반등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한국 분들은 참고로 이 스타일이십니다. ETF를 투자하신다 그래도 TQQQ 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으시다 보니까 약간은 스타일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걸 좀 구분할 필요는 좀 있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자꾸 말 끊는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말 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이 손절매 룰을 제가 아까 10%라고 갖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손절매를 할 뻔했던 종목 가장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되겠죠. 네. 엔비디아도 아까 보시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제가 바닥에서 잘 잡아서 40%가 빠져도 계속 수익이 나 있었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버텼는데 제가 저희의 그 투자자분들하고 약속했던 손절 라인 10%를 엔비디아는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씩 저희의 이 시스템을 보면 맨날 찍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거를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한마디로 제 포트에서 빼야 되나 안 빼야 되나라고 하다가 여기에서 손절매 룰의 예외. 이러면 사실 사람이 예외를 두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네. 저 스스로만의 예외를 야, 테슬라랑 엔비디아 정도는 예외를 저 혼자 줬죠. 이러다 보니까 이쪽이 나름 잘 버텼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어떻게 나스닥을 아웃퍼폼을 할 수가 있었었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러한 수비수를 몇몇 개를 편입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까 벅셔 같은 경우 정말 아웃퍼폼 많이 했고요. 네. 이 프로로지스라든지 아까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S&P 500 지수를 훨씬 더 크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벅셔 해더웨이 전통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보시면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저희 뭐 주변에도 돈 많으신 분들 부자하고 얘기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빌딩의 가격이 갑자기 빠진다. 네. 그럼 그분은 좋은 기회죠.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기회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어서 이 돈을 어디다 활용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던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잘 됐다. 주가 빠진다. 신난다. 이러고선 이번에도 대형 보험사를 다시 한번 사버리신 거죠. 엘러게인이라고 하는. 또 뭐 여기만 그랬나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게임 회사를 사서 없애버리고요.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도 이번 기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뭐 사이버 보안 회사를 산다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더 좋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유통도 브랜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코스트코는 특히 양재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양재역에 보시면 양재 IC 나가는데 줄을 엄청나게 주말 같은 때 인터체인지가 다 막히는 이유가 코스트코 가려고 막히는데요. 어디다 주차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는 이마트에 주차합니다. 네. 이건 상도덕상. 네. 약간 상도상 그 이마트에서 한 2만 원치 사시고 맞습니다. 코스트코 가서.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분들 엄청 많아요. 네. 왜 그럴까요? 아니 같은 창고형 매장이고 이마트 사이즈도 만만치 않은데 이 코스트코라고 하는 그 브랜드는 이제는 그냥 단순한 오프라인 대형 뭐 창고형 할인점의 컨셉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유통도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바꾼 것이고 또 거기에 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만 쇼핑을 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뀐 부분도 있지만 특히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일 되면 휴지 가격이 또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코스트코로 달려가서 뒤에다가 휴지를 한 포대를 싣고 그분들은 다 트럭 타고 다니니까 트럭에다 싣고 오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의 쇼핑의 형태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오프라인
특히 코스트코 같은 매장한테는 상당히 좋을 수 있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멤버십 갱신율이 이렇게까지 높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인플레의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놓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프로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이라든지 또 긴축에 대해서도 이 특히 최근에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소비자들의 니즈들이 크다 보니까 이쪽 부분 관련해서도 좋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좀 전에 저희 사회부자분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이런 중소형주 저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네. 성장주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중소형주는 이거는 진짜로 버티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는 안 넣어놨는데요. 2018년에 사실은 미국 시장이 승승장구할 때 그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 되게 좋았었지만 지금 엄청 잘 나가는 테슬라 그때 주가 어땠을까요? 예, 아주 안 좋았습니다. 테슬라 2018년에 거의 주가 30% 정도 빠졌었고요. 그때 회사 부도난다 그랬었죠. 그래서 나중에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죠. 팀 쿡한테 갔었다. 우리 회사 사달라 그랬는데 팀 쿡이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을 때는 테슬라가 적자 내면서 운영을 해도 돈을 꿈만 있으니까 돈을 많이 줬었는데 그때 테슬라 정말 부도날 뻔했었거든요. 지금 테슬라와 그때 테슬라는 천지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 못 버는 중소형주가 저희 포트에 없다라는 거. 한마디로 완전 대박은 없었어도 이 쪽박이 나는 뭐 주가 뭐 저희 포트에 순식간에 60-70% 한번 빠져버리면 근데 60-70%가 빠지기 전에 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때 보시면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나고 하루에 30%씩 빠졌거든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주 그냥 실적 발표나면 하루에 30-40%씩 그냥 빠졌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미리 선별을 해서 잘 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요새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재작년하고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왜 아크에 투자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반토막이 나고 그러면 지금 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기도 해요. 뭐 네,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어쨌든 금리 환경 자체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캐시가 그때의 테슬라와 지금의 테슬라가 가장 다른 건 캐시 플로우가 그때는 사실은 되게 네거티브였어요. 적자였고. 지금은 이제 급격하게 포지티브로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금리 환경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많이 갖춰지고 그 돈으로 계속 증설해서 성장도 되게 빨리 나오는 국면이라서 그때의 테슬라와 지금은 되게 다르다. 지금 아크에 편입되어 있는 것들은 그때의 테슬라보다도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넣고 다른 종목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이제 같은 기업이어도 지금 그 기업의 상황 뭐 같이 뭐 그때도 이제 전기차 1등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흑자가 나는 전기차 1위 기업 뭐 이런 것들의 차이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물론 이 중에서도 잘 고르면 좋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2018년에 부도날 뻔했지만 그 이후에 몇 배 올랐습니까? 2019년부터 따지면 지금 아마 거의 한 100배 올랐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돈 못 버는 중소형주가 다 망해서 끝나버릴 거라는 건 아니고 네. 이 중에서도 분명히 제2의 테슬라가 될 종목들이 있겠죠. 다만 지금 저의 능력으로는 제2의 테슬라가 뭐가 될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이런 말씀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쓰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어떤- 안전빵의 차원에서 예, 저희는 어쨌든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이 또 고객들한테는 최대한 좀 안정적인 그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중소형주는 제가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양적 긴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빼고 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행에 반영해가 안 된다면 네. 이제 사실은 저기 포트 중에서 제가 제일 모르는 종목이 엔비디아예요. 네. 테슬라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금도 잘 이제 나오고 증설도 하고 이제 미래 이제 FSD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끝까지 잘 들고 가면 빠졌으면은 그게 땡큐하면서 좀 더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희는 보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물론 비전이 되게 좋죠. 근데 일단은 멀티플 이미 돈을 잘 벌고 있고 네. 멀티플이 그래서 엄청나게 높죠. 네. 그런데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저희가 우려하는 게 GPU 중고 가격이 사실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인텔도 GPU를 이제 뭐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출시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인텔 칩도 보면 인텔 칩이 아니라 그 저기 애플이 이제 칩 내는 거 보면 GPU 성능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저기서 테슬라 오케이 다 저 모든 포트 오케이인데 엔비디아를 우리가 빠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특히 요즘 지난주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면 뭐 바클레이스 같은 데서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당히 좀 나쁘게 꺾으면서 그 반도체 중에서도 사실은 수비수의 형태의 모습이 퀄컴 같은 종목인데 퀄컴이 급락을 하고 AMD 같은 경우가 하루에 10%씩 급락을 해서 AMD도 대표적으로 PER이 되게 비싼, 엔비디아도 보통 한 60배, 70배 정도 됐었는데요. AMD도 거의 그랬었는데 AMD가 최근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PER이 30배까지 빠질 정도로 저평가네요. 30배. 삼성전자가 뭐 한 10배 정도 하나요? 삼성전자 요즘 한 15배 정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한 12배 정도 되는 12배? 거예요. 네. 저평가네요. 저평가.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그 외국계 증권사들에서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깎고 있던데 제가 그 근거들을 갖다 한번 쭉 체크해 보니까 첫 번째는 PC 수요가 둔화가 될 것이 생각보다 감소폭이 클 수가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최근에 스마트폰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면서 이 중국 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좀 떨어지고 암호화폐 같은 것도 계속 좀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관련된 내용에서의 수급의 타이트함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면서 과거에는 공급망 부족 현상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수요 자체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글로벌 IT 섹터의 주가, IT 하드웨어의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름의 그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이따 뒤에서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럼 잠깐만 뒤를 갖다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항상 이 소프트웨어와 또 하드웨어가 이 결합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업은 한국에 있습니까? 다 실패하고 있죠. 하고 싶은데. 예. 중국에 있습니까? 베트남에 있습니까? 미국에도 몇 개 없어요.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애플이죠. 네. 그리고 지금 저기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테슬라는 뭐 소프트웨어 FSD라든지 뭐 그런 거 있고 이게 진짜로 갇혀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한번 놓고 봤을 때 뭐 테슬라 여기 나와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애플이 최근에 치고 들어오는 그런 M1 칩, 이번에 M1 울트라까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원칩에 거기에 GPU 성능까지도 전부 다 구현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쪽이 갖고 있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GPU에서도 엔비디아가 계속 그 안에 명령으로 하고 있는 쿠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아무리 이 성능이 좋다라고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진짜 저기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옴니버스 같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얼마 전에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이 베를린 텍사스 기가 팩토리, 그러니까 베를린 기가 팩토리를 드론이 날아가면서 테슬라가 차를 어떻게 하면 2.5분 만에 한 대씩 만드는지를 정말로 이게 전통 자동차 회사하고는 차이가 난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 옴니버스의 시스템을 통해서 BMW의 공장을 한번 설계하는 것을 엔비디아가 그런 부분에서 보여준다라든지 저희가 앞으로는 머리를 할 때 뭐 지금도 일부 프로그램이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이 엔비디아의 칩이 있어야지만
이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자꾸 이야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제 생각엔 이 젠슨 왕이라고 하는 분이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는 경영자이다 보니까 나름의 포지셔닝을 단순 하드웨어 회사에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좀 궁극적인 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 반도체의 전반적인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엔비디아 역시도 이건 꿈이잖아요. 네. 지금 현실은 당장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게 어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특히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반도체 업종도 안 좋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안 좋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미래가 밝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그걸 이뤄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CEO지 않을까. 뭐 그런 점에 저도 이제 인정을 하고 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도 며칠 전에 그 테슬라 공장 돌아가는 걸 봤거든요. 네. 저는 그걸 보고 사실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좌절했습니다. 한 번 더. 예,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한 번 더 가졌고요. 배터리 업체들이랑. 네네. 그렇군요. 그럼 뭐 더 질문하실 거? 네네. 네. 저는 네,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분기가 끝났잖아요. 이제 4월입니다. 4월 1분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몽 같기도 했었고 또 기적적으로 또 살아났고 그럼 2분기에는 4월부터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또 뭐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뭐 5월 달에 금리 많이 올린다라고 하고 그러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아니면 글로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놨지만 네. 제가 이게 3월 31일 날 방송을 했었던 내용이었는데 네. 그게 당장 어제 오늘 이렇게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양적 긴축도 대충 알고 있었고 뭐 빅스텝 엄청 한다는 것도 대충 다 알고선 주식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네. 이제 뭐 대충 끝났나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 모르니까 좀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당장 오늘 아침부터 폭락을 하고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안 좋던데 오늘까지도 같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 네. 아니 모르는 악재를 갖고 맞아야지 좀 새로운 맛이 있는데요. 아니 양적 긴축 세게 한다고 또 두들겨 맞으면 네. 약간 황당하잖아요. 이거 갖고 1분기 내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자꾸 복귀를 해드린 게 그래서 복귀를 한 거예요. 양적 긴축 그걸로 맞아 썼었잖아요. 이미. 그래서 결론이 3월 말에 어떻게 됐죠? 물론 다시 그거를 올라왔죠? 섣불리 판단을 해서 그냥 들어가 버리면 1월, 2월 중순까지 정말로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부터 시작된 조정이 또 한두 달 더 가면서 그 폭이 상당히 깊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충격이 그냥 여기에서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그런 식의 방향성을 잡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좀 갖고 있고요. 물론 진짜로 이제 미국에서 파월 의장도 주가도 이렇게 좋으니까 나는 인플레를 못 잡은 연준 의장으로 기억되지 않겠어. 나 더 세게 막 갈래. 네. 뭐 이러면서 좀 신났죠. 그러니까 뭐 브레이너드 이사도 시장이 폭락했으면 어제 같은 얘기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버티니까 그냥 막 가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파월 의장이라든지 세계 최고 이코노미스트들도 이렇게 막 나가게 되면 시장이 박살날 수 있다. 경제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뭐 많이 이런 내용 보셨겠지만 이게 페드 몰라요. 작년 여름 작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 인상 없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12월에 뭐 한두 번 하다가 갑자기 3월 달에 이렇게 갔다가 지금 더 올라가 가지고 아주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모드로 변했잖아요. 지금은 50bp가 요번에 5월, 6월, 7월 3개월 연속 50bp에서 순식간에 2% 주변까지 금리를 보내버리겠다라는 시각으로 바뀌어버렸고 이제 채권도 그냥 페이드 아웃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팔아버리겠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는 정말 끝장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변한 페드의 입장이 또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되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식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비를 하다 보면
단 한 해도 평온한 해가 없었습니다. 제가 금융 애널리스트를 하다 보니까 2008년, 9년, 10년 요즘 저희가 코로나 뉴스만 틀면 코로나 뉴스 나오는 게 3년 됐죠. 그것처럼 리만 브라더스 내용이 3년 됐었고요. 이거 끝나고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유럽이 파산을 하고요. 양적 완화 중단하고 이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시작을 2015년 말부터 시작했죠. 거기에 트럼프 들어오면서 미중 무역 분쟁 엄청나게 시작되고 이제 트럼프 바뀌면서 끝나나 싶었더니 갑자기 다시 코로나가 나오면서 박살이 나고 코로나 끝나나 싶었더니 작년에 델타 나오고 델타 끝나나 싶었더니 올해 오미크론 나오고 오미크론 끝나나 싶었더니 테이퍼링 나오고 양적 긴축 나오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중국이 갑자기 셧다운을 지금 해버리고 진짜로 이게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쉬운 일 없었었는데요. 하지만 좋은 기업들 많이 몰려있는 쪽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안 줬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일시적으로 주가는 영향이 있었지만 큰 그림의 방향성은 좌지우지를 안 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저는 이 내용을 아까 전에 이 한국 시장 내용하고도 같이 저도 이제 한국 주식을 정말 오랫동안 바라봤던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 내용을 상당히 좀 중시합니다. 요즘 저는 예전부터 사실 이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감이 잘 안 되시다가 요번에 1, 2월 달에 저희 한국 투자자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대충격을 먹으면서 누구보다도 이 그래프의 의미를 이제는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의 회사가 갑자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시총 150조짜리 처음 상장했을 때가 들어오니까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 한국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엄청 올라갔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인덱스죠. 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요번에 시가총액이 증가했지만 나머지 시장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딱 이쪽에서 볼 수 있죠. 지옥과 같은 시장이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저기는 엄청 심각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인 관념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시스템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이쪽에서는 뭐만 한다 그러면 알리바바가 미국에 상장돼 있으면 갑자기 중국에 듀얼 상장하지 이거 유상증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주가의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는.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이번에 알리바바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런 케이스를 거의 처음 봤어요. 중국 시장에서는. 그 정도로 이 소액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일치를 하지? 누가 맞췄나라고 싶을 정도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유상증자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IPO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에 끝없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식을 소각을 시켜버리고요.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 세계 최대의 게임 회사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사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멀쩡하던 주식이 2개 있던 주식이 갑자기 하나로 합쳐져요. 티파니라고 했던 주식도 있었지만 LVMH로 합병이 돼서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누가 맞춘 건 아닌데 기가 막히게 신규로 들어오는 유통 물량과 또 없어지는 기존의 물량이 딱 일치가 되면서 이 대주주와 소액주주와 CEO와 임직원의 가치가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중국도 전체 주식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엄청 발전한 거예요. 하지만 소액주주의 가치가 폭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한번 체크해 보면 결국은 어느 시장에서 맞더라도 제가 펀더멘탈을 잘못 판단을 해서 주가가 틀려서 맞으면 안 억울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회사를 잘 판단했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고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해버린다라는 부분은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소액주주의 입장에서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그림 보니까 참 화가 나네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저걸 보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리고 꼭 서학개미로 저희가 가야 된다. 물론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저걸 보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저희 소액주주 운동들에 적극 좀 참여를 하셨으면 맞습니다. 지금 저게 이제
법적 허점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고 그 이용하는 부분들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주주들 권리를 찾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면 저런 게 좁혀질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호석 팀장님 같은 분들도 네. 저런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무관심하게 보지 마시고 예, 내 돈이다 적극- 생각하시고 네네, 이게 다 내 그렇게. 돈이고 내 미래 내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네. 운동 뭐 세이브 더 코스피 이런 운동들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이제 선진화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많이 네. 바뀌어야죠. 네, 많이 네네.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1분기, 2분기에는 어떨 것 같냐 네.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이런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예, 분기말로 끊었을 때 마이너스 2.4였고 지금 며칠 지났으니까 아마 플러스로 전환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랬는데 어제 오늘 다시 또 네네. 데자뷰가 1월 처음하고 다시 또 데자뷰가 나타나고 있네요. 이게 막 돌아와서 제가 약간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이슈로 이렇게 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이 언제 뭐 마냥 좋은 적이 있었냐 막 악재들이 막 아까 있었으니까 요것도 뭐 일정 부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2분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목마다의 편차가 정말 심할 것 같아요. 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1분기 계속 1분기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4월 딱 시작하자마자 1분기랑 똑같은 이유로 주가가 다시 빠지면 저희가 그 1분기의 경험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리 올라가니까 빅테크 안 좋다. 다 팔아라. 이러면 예를 들면 테슬라 팔면 어디로 갑니까? 그때 보면은 예를 들자면 뭐 에너지 같은 쪽으로 도망가셨으면 대박이었는데 에너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도 오랫동안 금융 애널리스트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 금융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금리 올라가니까. 그러게요. 네. 네. 그런데 한국의 보험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센 금융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미국의 골드만부터 JP 등등 주가가 다 급락을 했습니다. 금융주로 도망가신 분들은 큰일 났던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래요?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네네. 역전이 돼버리다 보니까 경기에 둔화가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주가 되게 좋았던 시기가 제 개인적으로 제일 전성기였던 시기가 2005년, 6년, 7년이었었는데요. 그때가 본격적인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던 시기였는데 네. 금리가 올라가던 게 경기가 좋아서 올랐었었죠. 네.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 브릭스의 시대, 네. 달러는 되게 악세였었고요. 달러를 갖고 있으면 바보였어요. 브라질 엄청 성장하죠, 러시아 성장하죠, 중국 성장하죠. 다 그런 나라 돈으로 가서 $1 환율도 850원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달러를 안 갖고 있고 다 신흥국으로 가다 보니까 신흥국이 이끄는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이 대단해서 이 양극화 현상도 많지 않았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궁극적으로 금융주가 좋았었던 모습이었었고요.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좋았었습니다. 그때 금리가 올라갔지만 그게 경기가 같이 받쳐주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 올라가는 게 그런 금리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미국은 경기 좋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망했고 다른 나라도 지금 힘들잖아요. 중국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금융주가 잘 버티지 못했던 거고 두 번째로 리사이클 리오프닝 테마로 많이 간다. 항공주 같은 거로도 많이 가셨죠. 네. 근데 유가가 이렇게 급등해 버리니까 항공회사의 실적이 박살이 나고 또 이게 항공권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제가 하와이 한번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가족 비행기 값만 예를 들자면 2천만 원이다. 아이고야. 그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 파괴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려가 되면서 또 1, 2, 3월 달에 빅테크 팔고 글로 갔다가 안 좋았고요. 아까 제가 디즈니를 편입했다가 편입하자마자 주가가 그냥 급락을 했었던 것처럼 야 테마파크건 뭐건 그거 못 가겠다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 섹터 정도 좋았는데 나머지 섹터로 갔을 때 전반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좀 저희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조정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어제 오늘 봤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 700불 오면 사야 되는 거예요. 애플이랑.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까지 갈까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그때 빠졌을 때는 몇몇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베를린 공장이
오프닝이 늦어진다. 거기에 환경단체가 물을 너무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뭐 독일이 항상 이 환경을 되게 중시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안 좋았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올랐는데 그런 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말도 못하게 전가했죠. 한 2주 사이에 가격 인상을 3번을 했죠. 아니, 그래도 산대요. 왜 그랬지? 중고차 값이 요즘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좀 겹쳐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번에 학습 효과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번에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험하게 빠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면 절충해서 한 900? 그 정도 오면 농담한 겁니다, 팀장님. 농담한 거고요. 네. 오늘 긴 시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좀 전달해 주실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좀 마지막으로 있을까요? 네, 사실은 어느 시장이든지 간에 정답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제가 이게 댓글도 잠깐 좀 보면은 이 투자자들마다의 포지션에 따라서 그래도 한국 시장이 좋다. 그래도 뭐 나는 중국에서 한번 기회를 잡겠다. 네. 결론은 뭐 미장이지 뭐 이러면서 다 이렇게 각각의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어떤 시장에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요즘 같은 때는 기업. 근데 그 기업이 극단적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게 요즘 세상에는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잘 없어진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1등이라고 하는 게 물론 1등만 살고 나머지 2등, 3등부터 전부 다 부도가 난다라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 하에서는 1등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나머지 쪽을 압도하는 세상으로 변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이번에 그 판매 대수가 거의 1년 전 대비해서 70% 정도, 68% 정도가 급등을 했는데 제가 컨센서스를 보니까 GM, 포드 등등은 다 마이너스 20%더라고요. 왜냐하면 궁핍의 시대지 않습니까? 부품업체들도 부품을 많이 납품을 하고 싶은데 납품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만 납품하죠? 저의 최대 고객한테만 납품을 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 2등, 3등, 4등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1등도 힘든 상황이지만 1등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면서 나머지 회사들하고의 갭을 엄청 벌리는 시대가 요즘과 같은 엄청난 금리 인상, 양적 긴축, 한마디로 긴축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실 때 나머지 2등 아니면 아주 대폭락한 10등 부도를 면하면은 주가가 100배 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1등, 한국 1등 말고요. 세계 1등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도 세계 1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제 생각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1등. 뭐 우리나라 투자할 때도 세계 1등 생각을 해보시. 근데 삼성전자 세계 1등인데 지금 주가가 엉망이어서 가시기 전에 네. 보험주 한마디만 해주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네. 지금 어떻게 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사실 제가 저도, 담당자가 아니라서 네. 저희 담당자는 저희 정민기 애널리스트라고 아주 또 훌륭한 저랑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 네. 애널리스트라서 제 컴플라이언스상 그냥 제 사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저희의 그 담당 애널리스트의 표현을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그 전체적으로 금융산업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사실 규제였었는데 최근에 몇 년간 이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요즘 보시면 은행의 예대 마진이 사상 최대까지 벌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건 무슨 이유든지 간에 어쨌든 예전에는 예대 마진을 칼같이 관리하면서 이게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루머로는 비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불러서 야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없이 금융기관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 자율성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지금 금리가 정말 미친 듯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도망가는 쪽을 찾을 때 한국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중에서 가장 금리 상승에 민감도가 높은 섹터가 보험이에요.
아무래도 자산 부채 듀레이션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이 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찾을 때 보험 쪽이 좀 걸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재밌는 점은 금리 상승에 조금 더 큰 수혜주는 손보보다는 생보거든요. 근데 지금 손보가 엄청 맞아요. 네. 근데 손보가 움직이다 보니까 참고로 손보는 금리의 민감도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부채 듀레이션이 이미 다 매칭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규제 완화 그리고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보험주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상보다는 규제 완화 쪽에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팀장님 약간 떨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예전 이제 섹터였으면 그냥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실 텐데 지금 뭐 후배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간은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정말 굉장히 저는 머릿속이 꽉 찬 느낌이에요.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한 1분만 그 유튜브 홍보 한번 하고 가시죠. 네.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사실. 네. 저 이렇게 보니까 채팅에 1,700명씩이나 들어와 있고 이러면 정말 매주 방송에 네.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방송에는 라이브로 보통 한 200명에서 300분 정도 애청자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또 보면 저희 어머니도 계시죠. 예. 저도 들어가 있죠. 네. 저희 또 방송하시는 스텝 들어가 있고 저희 팀원들도 RA의 있고. 팀원들 있고 이래서 네. 실질 라이브 시청자는 몇 명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많이 하면 아마 방송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힘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도 매주 화목 1년 넘게 했는데 계속 정체가 돼 있긴 하지만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네, 저희 삼성증권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네. 있어서요. 그런 쪽에서도 좀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더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4시입니다, 여러분. 네. 사실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네. 장효선 팀장님이 한창 때 네. 이제 애널리스트 하실 때 저희 이제 운용사 있을 때 네. 전체 세미나를 막 이제 갑질하셨죠? 모셔요. 오라고 그러죠. 아니 그게 모시면 한번 모시는데 일단은 몇 주가 걸려요. 그래요? 근데 오시면 그 운용사 매니저들이 둘러 앉아서 그 얘기를 1시간 듣고 네. 제가 의사결정을 바로 할 정도로 귀한 세미나였어요. 그거를 이제는 매주 들을 수 있다는 게 야, 너무 쉽게 이게 일주일에 되게 2번. 되게 좋은 세상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장효선 팀장님이었습니다. 팀장님 저희 다음에도 또 출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